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순례입니다. 올해 65세입니다. 저는 지금 이른 새벽 시장 골목길에 앉아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제 식당 앞입니다. 간판은 낡았고 입구의 국솥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김이 솟아오릅니다. 사람들은 제 식당을 국밥 노포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뜨거운 김 속에서 제 딸 지수를 키웠습니다. 딸은 이제 강남의 대기업에 다니고 다음 달이면 번듯한 사위에게 시집을 갑니다. 저는 이 국밥집 덕분에 딸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바로 엄마의 이름입니다. 이 낡고 뜨거운 국밥집이 제겐 전부였지만 딸에게는 평생 숨기고 싶었던 수치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국밥집에서 30년 4개월을 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지수를 임신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때 저는 29이었습니다. 배는 6달째였고 남편이 남긴 빚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그리고 뱃속의 지수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시장 골목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김밥을 말았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재료를 썰고 4시에 밥을 지었습니다. 5시부터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00줄을 말았습니다. 임신 8개월에도 그 일을 했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시장에 나왔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지수가 울면 젖을 물렸고 다시 김밥을 말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시장 구석 3평짜리 자리를 얻었습니다. 중고 철판과 가스레인지를 샀습니다. 커다란 국솥을 샀습니다. 국밥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국물이 짜거나 싱거웠습니다. 고기는 질기거나 익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릇을 덥석 밀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돈을 던지듯 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다시 끓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싼 사고를 샀습니다. 뼈를 삶았습니다. 국물이 우러나올 때까지 6시간을 끓였습니다. 첫 해는 하루에 5만 원을 벌었습니다. 둘째 해는 하루에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셋째 해부터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목은 굵어졌고 얼굴에는 뜨거운 김 때문에 잔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국솥을 붙잡느라 굳었습니다. 허리는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학교에서 우리 엄마 최고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딸의 성장과 첫 번째 균열. 지수는 영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학부모 상담 때마다 지수를 칭찬했습니다. 어머니, 지수는 특별한 아이예요. 서울대학교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국밥 한 그릇씩 팔아서 학원비를 냈습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과학학원. 한 달 학원비가 6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15시간을 일했습니다. 지수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학교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국밥을 끓이고 서둘러 식당 문을 닫고 학교에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배인 앞치마를 벗고 그 위에 입었던 남색 점퍼만 걸쳤습니다. 교실에 들어섰을 때 다른 학부모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했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장래 희망은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엄마 왔어. 그렇게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야, 최지수. 너네 엄마 국밥집 하시나 봐? 냄새 나는데?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함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교실을 나와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수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골목길에서, 집 문을 열 때까지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제게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오지 말아달라고. 엄마가 오면 애들이 놀린다고.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그리고 더 깊어진 거리. 지수는 명문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학교는 강남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의사 자녀, 변호사 자녀, 기업가 자녀들이었습니다. 지수는 학교 행사에 절대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안 와도 돼요. 그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갔습니다. 담 너머에서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는 친구들과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도시락은 화려했습니다. 초밥, 샌드위치,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지수의 도시락은 제가 싼 김밥과 계란말이였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 엄마는 왜 안 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바쁘셔. 사업하셔서.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수는 저를 국밥집 아줌마가 아니라 사업가로 포장했습니다. 부끄러운 엄마를 조금이라도 그럴듯하게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국솥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국물이 끓어넘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외국어고 합격. 지수는 명문 외국어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 학교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이었습니다. 합격률이 10%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지수 외고 붙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입학식에 절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 입학식은 부모님 안 와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지수는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고 밤 11시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매일 밤 11시에 지수를 위해 국밥을 끓여 놓았습니다. 지수는 한 숟가락만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별로 안 배고파요. 그런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제 국밥이 싫은 것이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옷에 배는 게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 냄새가 다음날 학교에서 풍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가 샤워를 한 뒤 옷을 빨래통에 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방향제를 뿌렸습니다. 국밥 냄새를 지우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국솥 앞에서 또 울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합격, 그리고 멀어짐. 지수는 서울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국밥 한 그릇씩 팔아서 이룬 결과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순례 씨, 이제 국밥집 그만둬도 되겠어요. 딸이 그만큼 성공했으면 됐지.
지수는 강남에서 산대요. 시집 잘 가겠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자랑스러워 국솥에 불을 더 세게 올렸습니다. 제 헌신의 증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수는 저를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한 달에 한 번 왔습니다. 2학년 때는 두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3학년 때는 명절에만 왔습니다. 4학년 때는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화점 상품권이나 해외여행 패키지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상품권 봉투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몸 건강히 지내세요. 바빠서 못 가요. 지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품권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딸이 보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한 만남, 그리고 외면. 어느 가을날, 저는 시장 근처에서 딸을 마주쳤습니다. 딸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옷은 깔끔한 정장이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옆에는 키 크고 잘생긴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아마 결혼할 남자였을 겁니다. 저는 반가워서 손을 들었습니다. 지수야. 그렇게 부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은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황, 놀람, 그리고 수치심. 그 모든 감정이 순식간에 스쳐갔습니다. 딸은 옆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딸과 그 남자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봤습니다. 남자가 뭔가를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며 딸을 쳐다봤습니다.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몰라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국밥집으로 돌아와 양파를 썰었습니다.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밥 국물에 피가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국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솥 앞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국밥을 끓여 키운 딸이 거리에서 저를 모르는 척 했습니다. 부끄러운 엄마였으니까요. 석 달 후 딸에게서 택배가 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상자였습니다. 리본이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청첩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첩장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은은한 펄이 도는 두꺼운 종이였습니다. 금박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지수 강민준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볼룸. 저는 청첩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신랑 정보가 있었습니다. 신랑 강민준, 아버지 강대성 그룹 부회장, 어머니 이혜원 은행 이사. 두 번째 페이지에는 신부 정보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신부 측 혼주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부의 숙부 최성호 대학교 교수, 숙모 박미경 고등학교 교장. 저는 그 글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국밥을 끓여 키운 어머니의 이름은 딸의 청첩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네 번째에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수야, 엄마 이름은 왜 없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결혼식은 격식이 중요해요. 사돈 측에서 그러시는데
혼주 소개가 중요하대요. 숙부님이 대학 교수시잖아요. 그분 직함이 높으니까.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하객으로 오시면 돼요. 괜찮잖아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너를 낳았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이해 좀 해줘요. 나도 이게 편한 건 아니에요. 근데 민준이 집안이 좀 까다로우세요. 엄마가 국밥집 하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국밥집이 뭐가 이상해? 엄마가 그거에서 너 키운 거잖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나 지금 회사에서도 바쁘고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엄마 이름 하나 때문에 이러지 마세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국밥집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청첩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신부의 숙부 최성호. 그 글자가 제 눈에 계속 박혔습니다. 저는 동생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지수 청첩장 받았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응, 누나. 받았어. 근데 누나, 미안해. 나도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내가 나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국밥을 끓여 키운 딸이 단 한 장의 청첩장으로 저를 지워버렸습니다. 딸에게 저는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숨겨야 할 존재였습니다. 결혼식이라는 화려한 무대에 올려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돈의 목소리. 그날 밤 이후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국밥집을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내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화장을 하고 더 교양 있는 말투로 말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시장 전체가 들썩이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 상인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순례 씨 들었어요? 우리 시장이 개발된대요. 지역 거점 상업지구로 지정됐대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재개발이요. 여기 다 밀고 새 건물 짓는 거예요. 보상금 나온대요. 순례 시각의 부지는 아마 30억은 넘을 거예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30억? 저는 30년 동안 국밥 한 그릇에 5천 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100그릇을 팔면 5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500만 원. 1년에 1억 8천만 원. 30년이면 54억. 하지만 그 중에서 월세, 재료비, 공과금, 지수, 학원비, 대학 등록금을 빼면 제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억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 그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딸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7개월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딸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검은색 외제차였습니다. 아마 약혼자의 차였을 겁니다. 딸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국밥을 끓이다 말고 딸을 봤습니다. 딸은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진한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지수야, 왔구나. 앉아.
국밥 먹을래? 그렇게 물었습니다. 딸은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안아주는 것처럼 어색한 포옹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너무 바빴어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딸의 손목에는 제가 처음 보는 화려한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마 수백만 원은 할 것 같았습니다. 약혼자를 만나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딸이 밖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키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생겼고 자세는 당당했습니다. 남자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그런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식당 안을 훑었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기름때가 낀 벽, 김이 솟는 국소. 남자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여기가 장모님께서 하시는 식당이군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30년 넘게 했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딸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빨리 나가요. 민준 오빠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딸이 식당 안에 오래 있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외제차가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에는 서울 47777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고급 카페였습니다. 커피 한 잔이 8,000원이었습니다. 제 국밥 한 그릇보다 비쌌습니다. 카페에서 느낀 수치심. 우리는 카페 구석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지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수가 정말 힘들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지수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혼자서 다 키우신 거죠? 대단하십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민준의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민준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동정하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국밥집 아줌마를 동정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오늘 온 건요, 결혼식 이야기 좀 하려고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응, 청첩장 받았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청첩장에 대해서 오해 마세요.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집안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식 격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혼주 소개 부분도 그렇고.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혼주 소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직함, 경력, 그런 것들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지수 숙부님께서 대학 교수시니까.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이 저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강민준도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를 결혼식이라는 무대에 올려서는 안 될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아줌마.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자. 손이 거칠고 말투가 촌스럽고 옷차림이 볼품없는 여자. 그런 존재가 신부의 어머니로 소개되면 신랑 측 하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재벌 3세의 장모가 국밥집 아줌마라니. 그런 수군거림이 들릴 것이 뻔했습니다. 지수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딸은 검은색 폴더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식당의 미래 전략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노포는 트렌드야. 국밥집을 순례라는 브랜드로 만들어서 프랜차이즈화해야 해. 강남에도 지점을 내자. 그런 말이었습니다. 딸은 제 레시피와 노하우, 그리고 어머니의 손맛을 포장하여 돈을 벌자고 했습니다. 민준이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요즘 노포 열풍이에요. 30년 전통의 국밥집이라면 충분히 브랜드화할 수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투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딸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딸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끓여온 국밥을 이제 딸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서류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계약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사업 추진을 위한 서류야. 엄마는 명예회장으로 계시면 되고 모든 운영 권한은 내가 가질게. 이게 세금상으로도 유리해.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0년 헌신한 엄마니까 딸이 나를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모든 절차는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장모님은 편하게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국밥을 끓이느라 거칠어진 손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딸이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 엄마도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기뻤습니다. 딸이 7개월 만에 찾아온 것도, 약혼자를 소개해 준 것도, 함께 사업을 하자고 한 것도,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제가 서명한 서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서류라는 것을. 사인 후 2주, 딸은 국밥집에 새로운 직원을 데려왔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었습니다. 요리학원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레시피는 충분히 전수됐어. 그리고 이 가게는 이제 내 명이야. 엄마는 쉬셔야지.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계약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어? 그건 운영 위임 서류가 아니라 증여 계약서였어. 이 가게, 이 부지, 모든 게 이제 내 거야.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낡은 앞치마 그만 벗으세요. 내 결혼식 전에 엄마가 이 낡은 국밥집에 있는 거 나는 더 이상 못 보겠어. 그런 말이었습니다. 딸은 제 노포 식당에서 저를 해고했습니다. 30년의 헌신은 퇴직금 한 푼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계약서의 원본을 찾아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운영 위임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식당 부지 전체를 딸에게 증여하고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기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수야, 이게 뭐니? 이게 무슨 서류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시간 후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는 쉬세요. 30년 일했으면 충분해요.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해요. 엄마 없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은 30억 원대의 재산뿐 아니라 어머니의 국밥집이라는 수치스러운 배경까지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국밥집 어머니가 없는 새로운 인생. 강민준과의 결혼에서 국밥집 냄새가 나지 않는 새로운 인생. 그것이 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딸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밤 10시쯤 딸과 민준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었습니다.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장모님한테는 어떻게 됐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딸이 대답했습니다. 다 정리했어. 이제 그 촌스러운 국밥집은 우리 거야. 엄마는 이제 완전히 정리됐어. 내 결혼식에 엄마가 국밥 냄새 풍기면서 올 일은 없을 거야.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엄마가 그거 제일 걱정하셨거든. 신부 측 배경이. 그런 말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숙부를 혼주로 내세운 거잖아. 이제 아무도 내 엄마가 국밥집 아줌마라는 거 모를 거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기둥에 기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수치심이었고 돈은 그 수치심을 완벽하게 지워줄 도구였다는 것을. 국밥집 어머니를 지우고 대학 교수 숙부를 내세우고 30억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딸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남은 돈은 통장에 500만 원. 30년 국밥을 끓여번 돈으로 딸의 수치심을 지우는 도구가 될 뻔했다는 사실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국밥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제 국솥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간판도 바뀌었습니다. 술래 프리미엄 국밥. 그런 간판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딴 간판이었지만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끓였던 모든 국밥들이, 딸을 위해 견뎌냈던 모든 수모들이, 딸을 위해 참았던 모든 눈물들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강물 위로 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과거 국밥집을 자주 찾아오던 지역의 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이름은 박정훈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제 국밥집 단골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와 등기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행히 증여 계약서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습니다. 식당 부지의 실제 소유주는 여전히 어머니십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딸분이 서류상으로는 증여를 받았지만 등기 이전 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딸은 식당 부지에 등기 이전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딸분의 사회 행위와 증여 사기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어머니를 속인 정황, 재산을 가로챈 과정, 모든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포의 불꽃. 변호사는 저에게 마지막 조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딸이 훔치려 한 것은 국밥집 건물이 아니라 어머니의 명성입니다. 다시 국밥을 끓여서 이 세상에 어머니의 맛이 진짜임을 증명하세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장 골목길 구석에 작은 천막을 쳤습니다. 중고 가스레인지를 샀습니다. 작은 국솥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샀습니다. 국물을 끓였습니다. 30년 끓여온 국밥 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왔습니다. 순례 씨 여기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새로 시작했어요. 다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둘째 날 단골 손님 5명이 왔습니다. 셋째 날 10명이 왔습니다. 일주일 후 제 천막 앞에는 줄이 섰습니다. 사람들은 딸이 빼앗은 낡은 노포보다 어머니의 진짜 손맛을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퍼지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례 프리미엄 국밥은 가짜다. 진짜 순례 할머니는 시장 구석 천막에 있다.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인터넷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30년 노포 국밥집 어머니가 딸에게 가게를 빼앗겼다. 딸이 어머니를 쫓아내고 가게를 가로챘다.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들이 왔습니다. 천막 앞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딸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국밥 냄새가 부끄럽다니 그걸 엄마가 너 키운 건데. 진짜 효도는 부모의 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다. 그런 댓글들이었습니다. 딸의 몰락.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딸이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식당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원조만 논란과 어머니 학대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딸의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쫓아낸 딸, 국밥집을 가로챈 딸,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딸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민준의 집안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말했다고 합니다. 신부 측 배경에 문제가 있다. 어머니를 학대한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파혼이었습니다. 민준은 딸에게서 떠났습니다. 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약혼자도 명예도 그리고 어머니도. 딸이 찾아오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천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없었습니다. 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그 돈 때문에. 그런 말이었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저는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먹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은 국밥을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먹는 국밥이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먹었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 맞나? 저를 그렇게 배신한 아이가 제 딸이 맞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딸에게 가르친 것은 돈이었고, 체면이었고, 수치심이었습니다. 부모의 땀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국밥집 어머니는 숨겨야 할 존재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은 저도 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포 국밥집을 되찾았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을 무효화했습니다. 30억 원대의 보상금도 제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저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년 요식업 재능 기부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에게 30년 국밥 레시피와 노하우를 무료로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매주 20명의 청년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국밥을 끓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 돈은 딸에게 수치심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축복의 돈이 되었습니다. 딸과의 화해. 딸은 지금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방 보조로 일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나와서 재료를 손질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을 베기도 하고 접시를 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딸은 제게 말합니다. 엄마, 이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30년 동안 이걸 하셨다니. 그런 말입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힘들지 않았어. 너를 위해서였으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딸은 웁니다. 저도 웁니다. 우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청년들이 국밥을 끓이고 있습니다. 김이 솟아오릅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라고. 이 아이들은 땀의 가치를 알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무료 급식소가 열립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어려운 청년들, 노숙자분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국밥을 드립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 드립니다. 그분들은 고맙다고 말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오후가 되면 딸이 설거지를 합니다. 수백 개의 그릇을 닦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딸이 이제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합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도 이제 알게 될 거라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의 재회.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저를 반깁니다. 순례 씨 오셨어요? 센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인사를 합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다들 덕분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야채 가게 앞에서 낯익은 사람을 봤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딸의 옛 약혼자였습니다. 민준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런 인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지수를 나쁜 길로 이끈 것도 저였습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지금 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직함이 아니라는 것을요. 장모님 같은 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도 배웠구나.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저녁의 대화. 센터 문을 닫고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30억이 있지만 큰 집에 살 생각은 없습니다. 딸도 저와 같은 동네에 작은 원룸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30억을 다 쓰신 거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 그 돈으로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했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엄마를 평생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돼. 그냥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를 용서하셨어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내가 나를 부끄러워했던 그 순간들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센터는 더 커졌습니다. 이제 매일 10명의 청년들이 찾아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자기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들은 가끔 센터에 찾아와 인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말들이 좋습니다. 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방장 보조로 일합니다. 국밥도 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맛이 납니다. 딸은 이제 국밥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센터에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제 엄마는 30년 동안 국밥을 끓이셨어요. 저는 그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웃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나레이션. 저는 이제 국솥 앞에서 웃습니다. 딸의 청첩장에 제 이름은 없었지만 이 시장 골목에는 제 이름이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최술래 국밥집, 그리고 최술래 청년 요식업센터. 저는 딸의 엄마가 아니라 30년 헌신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돈이 아니라 부모의 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진정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이라는 것을. 오늘도 국솥에서 김이 솟아오릅니다. 이 뜨거운 김이야말로 저를 지켜준 모성애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이 김은 이제 제 것만이 아닙니다. 센터에 오는 모든 청년들의 것이고, 무료 급식소에 오는 모든 어르신들의 것이고, 딸과 함께 나누는 저녁 식탁의 것입니다. 저는 65세입니다. 30년을 국밥을 끓였고, 딸에게 배신당했고,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찾은 것은 돈도 국밥집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제 자신의 가치였습니다. 저는 국밥집 아줌마가 아닙니다. 저는 최순례입니다. 30년 동안 한 사람을 사랑으로 키워낸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백 명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생님입니다.
딸은 오늘도 센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국밥을 끓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국솥 앞에서 김이 솟아오르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딸이 저를 부릅니다. 엄마, 국물간 좀 봐주세요. 제가 끓인 건데 맛이 이상해요. 그런 말입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국물을 떠먹습니다. 조금 싱겁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합니다. 소금 한 꼬집만 더 넣어봐. 그렇게 말합니다. 딸이 소금을 넣습니다. 다시 맛을 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합니다. 잘했어. 이제 내 맛이 나기 시작하네. 그렇게 말합니다. 딸이 웃습니다. 저도 웃습니다. 우리는 함께 국밥을 끓입니다. 30년 동안 혼자 끓였던 국밥을 이제는 함께 끓입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화려한 결혼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과 함께 국밥을 끓이는 이 순간, 이것이 제가 30년 동안 꿈꿔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행복은 바로 이 국솥 앞에, 이 뜨거운 김 속에, 이 따뜻한 국물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함께하는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저는 최순례입니다. 65세 국밥집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수치심이 아니라 자부심의 이야기입니다. 배신이 아니라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상처가 아니라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국밥을 끓입니다. 내일도 끓일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죽는 날까지 끓일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이니까요. 이것이 저의 가치니까요. 이것이 저의 자부심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딸도 함께니까요. 국솥에서 김이 솟아오릅니다. 이 뜨거운 김 속에 30년의 세월이 녹아 있습니다. 이 김 속에 제 땀이 녹아 있습니다. 이 김 속에 제 눈물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김 속에 제 행복도 녹아 있습니다. 저는 최순례입니다. 국밥집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